자, 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 중에 틀린 것은 찾으라 하는 문제입니다. 내 땅 사견이 해서 청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한다라면 표백주의라 하죠. 자,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내 땅 사라 했으니까 우체국 가서 이제 그것을 청약서를 보냈다 할 적에 효력 발생한다라면 발신주의가 되겠죠. 상대방 받는 사람 우편배달부 아저씨께서 그 집 대문에다가 넣어드렸다.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는 도달주의가 되죠. 자, 상대방이 유출하고 돌아와서 대문에 있는 편지를 안방에 가서 읽어서 이해까지 해서 효력 발생한다면 요지주의가 되는데, 요지주의는 너무나 상대방만 치우친 셈이 되고 표백주의는 너무나 표의자 쪽만 치우친 셈이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는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가 취하는 도달주의, 예의로 차원총회 소지부 통지 같은 거, 예의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빠르게 성사되는 게 좋겠다라거나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시점을 정해줄 그럴 필요가 있을 적에는 예의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격지자 간의 승낙,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빨리빨리 성사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겠지요. 자,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로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이상하죠? 자, 1번 설명입니다. 도달이라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인식이 가능한 상태, 곧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게 통설입니다. 자, 서신이 주거나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함이 투입된 경우에 투입된 때에 의사표시 도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신이 만약에 밤에 투입됐다 할 적에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예컨대 다음날 아침에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때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봅니다. 봉투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온 서신 인지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신이 상대방과 동거하는 친족, 가족, 고용인이 수령한 때 모두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판례는 도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위에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요한다. 자,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읽어드린 해설을 가지고서 2번도 연결할 수 있는데, 2번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니까. 자, 3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법 정신은 빨리빨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정신에서 예의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 3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고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 531조가 되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31조. 자, 4번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 보름 정도로, 우리가 통상 보름 정도로, 자, 그때 효력이 생긴다. 주의할 점은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 그때 보고 갔을 거야로 보는 거니까, 보고 갔을 거야. 자, 법원 게시판에 와서 보셨을 거야. 도달주의로 봐야 됩니다. 자, 도달주의로 봐야 돼요. 도달주의 예의라 그러면 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 자, 아빠가 땅을 팔겠다 해놓고 돌아가셨다 할 적에 그 부인께서 상속받은 분이니까 그 부인께서 팔면 되는 거죠.
자, 팔겠다는 부동산 그대로 있는 거니까 따라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1번이 틀린 말이었었는데, 자,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서 설명 다시 한번. 자, 판례가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서 판례 읽어드리는 겁니다. 도달이라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인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서신이 주거 또는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에는 투입된 때에 의사표시 도달이 있는 것으로 된다. 서신이 밤에 투입된 경우에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예컨대 다음날 아침 같은 때 읽을 수 있겠죠. 그때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본다. 봉투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온 서신 인지가 의심스러우므로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신이 상대방과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모두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우리 판례는 도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위에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요한다는 대독이다. 대법원 판례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법조문, 판례, 통설 다 준비해서 이렇게 살펴봐 드리고, 이제 10월 30날이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조금 제가 아마 유일하다 싶은데 1차, 2차 전과목을 지금 30여 년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2차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할 텐데, 그때도 매주 32일 시험 끝나고 얘기입니다. 자, 2022년도 시험 대비를 위해서 2021년 11월부터도 1차 과목 모의고사는 지금 일주일에 3회 진행하는 것을 매주 언제나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1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 1차 과목 떨어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 깊은 실력이 아니라, 저는 중점을 실력 쌓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는 데 두십시오. 그게 제 1차 과목에 준비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학계론 계산 문제라거나 민법에서 지문이 긴 문장이다라거나 또 바뀌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눈치껏 잘하셔야 됩니다. 깊은 실력 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이제 6번 문제 복대리입니다. 내가 바빠서 변호사나 법무사, 친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더니 그에마저 바빠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했습니다. 복대리, 그렇죠? 자,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대리이기 때문에 승부, 보이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죠? 이무대리의 경우에. 따라서 복대리인이 승부, 보이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것들을 살펴보시는 내용인데, 자, 1번 문제 복대리에서 틀린 거 찾으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미성년자인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있지요? 설명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이무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이무대리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요. 그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금방 승부를 건다. 보이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자, 2번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아니다죠. 복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2번 설명.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법률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포기명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입니다. 자, 1번도 2번도 옳은 말들이니까 틀린 정답은 3, 4, 5번 중에 나오겠네. 3번 복대리인은 포인을 대리하게 되지만 대리인이 일단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그 선임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 권한 그대로 있거든요. 옳은 설명입니다. 자, 3번 옳은 설명입니다. 자, 3번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감독을 받음으로 일단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포기명의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답은 4번일까요? 5번일까요? 4번 읽어드리면 우리 민법은 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복대리인은 언제나 의무대리인이다. 옳은 말이죠. 따라서 복복대리인이 부인을 승낙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 옳은 설명입니다. 자, 4번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선임하였든 의무대리인 선임하였든 간에 언제나 의무대리인이고 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틀린 문장이 될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복대리인은 그 군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포기문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좀 삐딱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자 5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지문은 틀렸어요. 자, 옳은 설명. 5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지만 언제나 의무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5번 설명 다시 한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지만 언제나 의무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말하는 거죠. 자, 103조 공소양수 위반,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모습, 도박, 밀수, 아편, 당연히 절대무효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절대무효이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무효가 되고 자, 7번 문제의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 인데 1 궁박은 심리적 오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궁박은 돈이 없다. 치산 경제적인 걸 많이 말하겠지만은 2021년 또 조금 우리가 안 좋은 기억으로 코로나가 오래 남을 거예요. 만약에 주위분이 코로나 확진됐었다 한다면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로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1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옳은 설명. 궁박은 심리적 오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옳은 말이죠? 자, 궁박 꼭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궁박 다 포함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중요. 자, 그냥 공짜로도 가져라 하는 바인데 불공정하다. 이 말도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문제치고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번 틀렸어요. 틀린 게 쉽게 나왔으니까. 자, 7번 문제 3, 4, 5번 옳은 지문들이니까 먼저 읽어드리고 그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을 축복받은 계절 왔음을 음미하면서 또박또박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는 이 강의할 때 경무대, 경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경무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지금의 청와대를 경무대라 했어요. 경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자,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서 2번 틀린 것을 포함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읽어드렸으니까 유튜브 이 성격으로 봐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반복해서 들으시는 줄 믿고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틀린 것 2번이 왜 틀렸는가를 먼저부터. 징역계약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곧 무상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다 포함한다. 옳은 말로 했고, 저 3번에 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취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무효인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이다. 그런 처하는 모습도 있죠. 또 격지자 간에 원했던 날짜에 도달치 않아가지고 무효였던 것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가지고 유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처하는 인정된다. 판례는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관련해 가지고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대리행위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번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경매를 통해서 아무리 헐값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 전반적인 핵심 이론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곧 폭리행위는 단독행위 문제로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먼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 포함한다 했고, 무경험은 특정 생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갖출 필요 없고 어느 하나만 구비하면 충분하죠. 대리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아까 했던 말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 부분입니다. 증여, 기부행위 등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자, 폭리자가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을 것, 곧 폭리 의사,
그런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폭리자가 피의자의 궁박, 경술, 무경험한 상태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악의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궁박, 경술, 무경험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폭리 행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범위에서 강제경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 매매와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제하는 백사조 적용 여지가 없다 이거. 계약뿐 아니라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 자 그런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을 살펴보셨고 다음 문제